자,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요걸 우리가 이제 아까 이 개발 파트를 요렇게 보면은 자, 개발에 규제가 있고 개발에 완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발 규제의 수단이 우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에 뭐를 받게 한다?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있다 이거. 그 아까 여기서 기반시설 연동제는 일단 도시 안에 이미 개발이 된 지역, 이런 경우 개발이 높은 지역,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개발 밀도를 저밀도, 중밀도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시적 바깥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땅을 내놓게 하거나 돈을 부과하는 이런 부담을 주는 구역, 이것을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 부담제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다 이거죠. 자, 이걸 우리가 먼저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일단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서 이미 개발이 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된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개발될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그 앞으로 된 지역하고 될 지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역 안에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왜? 이미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도로공원 이런 거 설치하기가 뭐하다? 곤란하다. 지금 저 에어컨 켠 것 같은데. 에어컨 같은 누가 맞췄어? 분명히 지금 찬바람이 코에 찬바람이 들어온대. 올려놓으세요. 예. 따뜻한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인데. 자, 어쨌든 간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 이 개발 밀도를 뭐 한다?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 이것이 우리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은 건폐율 또는 뭡니까? 용적률을 뭐 하면 된다?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구역이다. 그래서 용적률만 현재 강화하고 있고 건폐율은 아직까지 강화 규정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은 어느 정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이것이 우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그럼 여기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구역.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밀도를 중밀도, 저밀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 뜻입니다. 자, 책 갈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입니다. 개발된 지역이죠. 적인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등 개발 밀도를 강화를 해서 개발 고밀도 지역을 중, 저밀도로 관리하기 위한 구역으로 유기인이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자, 지정권자 지정 대상지역, 유기인이 지정하고요. 대상지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나오죠. 첫 번째 박스 338페이지.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자,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이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 자, 여기서 도로 서비스가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에 밑줄 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번 도로율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음은 향후 2년 내에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럼 여기는 조금만 비가 오면 하수도가 범람을 하고 그 다음에 퍼뜩하면 여름에 물이 끊겨 수도시설이 시설 용량을 초과합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 그 다음에 향후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 학교는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밖에 안 되는데 학생 수가 바로 12만이다, 13만이다, 15만이다 이렇게 초과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부제 수업이나 콩나물 시루에 대한 3부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인데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그 다음에 20% 이상 도로율이 미달하는 지역. 2년 내에 하수나 수도시설 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50% 범위입니다. 얼마? 50%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를 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준에 맞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정의 절차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절차는 여기에 주민의 의견 청취 안 거칩니다. 그리고 협의 절차도 안 거칩니다. 그냥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의 의견이나 협의 절차가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6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 우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거를 고시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여기서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둘 다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하고 상관이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하면 틀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무관하다. 이런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명칭과 범위와 용적률 강화 범위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6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할 때는 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죠. 그럼 시험 문제이 나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6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죠. 관보는 국장이 고시할 때만 관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거니까 공보에 고시한다. 자, 지정의 효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에서는 현재까지 면적 제한, 건폐율은 강화할 필요가 없고 필요성이 못 느끼고 용적률만 최대 한도에 얼마?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그래서 현재는 뭐만? 용적률만 50% 강화해서 적용시킨다.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래서 아까 이미 개발된 기성도시,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에
이미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건물이 너무 들어서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고밀도 지역을 중밀도나 저밀도로 개발 밀도로 관리하기 위한 구역, 그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려면 용적률을 용적률을 얼마?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이게 우리 용적률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요거를 이제 보기 전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구로 말하면 바늘땅 동성로가 될 것이고, 서울로 말하면 자, 광화문 내거리라든가 또는 강남의 테헤란로, 이런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기성도시에서 개발이 된 지역이죠. 주거상업 공업이니까. 이거 빼고 나면 도시지역에서 이제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바깥에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도시 주변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이 개발이 덜 된 지역이죠. 자, 이런 지역에 대하여 자,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개발 행위를 하게 하되, 그 대신에 뭐를 하게 합니까? 그 대신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하거나 설치 비용, 돈을 내놓게 하거나 땅을 내놓게 하기 위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에다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여기는 땅이 넓으니까 용이한 지역이죠. 용이한 지역. 땅이 넓잖아. 그러니까 공원 만들기 쉽고 학교 만들기 쉬워요.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 행위와 더불어서 기반시설을 같이 설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와 동시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 다음에 토지, 이와 같은 이런 것을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개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땅을 내놓게 하거나 돈을 내놓게 하여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이것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자, 고시가 되면, 자, 1년 이내에 기반시설을,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할 것이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고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지정 고시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실효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입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는 일단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에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건축물을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죠.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을 200제곱미터
초과하여 200제곱미터 초과하여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자, 이때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 거는 어떻게 부과하느냐 방법이죠. 자, 어쩌기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부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요럴 때는 산정, 비용 산정 공식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한다. 자, 그러면 원칙은 일단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는, 자, 부과는 언제 하느냐. 부과와 납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일단 부과는 언제 하느냐. 자, 건축 허가 받은 날,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자 2월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자, 부과를 하죠. 그럼 자 부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했죠. 자, 그럼 공사가 끝났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의 신청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 시한은 사용 승인 시까지고, 사용 승인 신청시죠. 사용 승인 신청시까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과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현금 비용은 아까 현금 플러스 물납이 가능합니다. 토지 등으로 부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금으로 예치하는,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 대신에 토지, 재산권 이렇게 물납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게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어떤 기반, 학조가 필요하다, 공원이 필요하다, 자, 이런 설치 계획을 짜고요. 시장 군수가 짜고,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을 부과를 시키는데, 그 건축 행위가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시킨다. 이때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에 따라서 부과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비용 산정 공식에 따라서 부과한다. 자, 그리고 부과는 2월 이내 하고,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한다. 요까지 우리가 알아두시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교재 139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까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자, 요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뜨는 지역이다. 뭐 하는 지역? 이건 떠가 있는 지역이죠. 이미 개발 끝났으니까. 이거는 뜨는 지역이니까. 앞으로 개발될 지역이니까 뜨는 지역이요. 자, 그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에 지역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 자, 그게 이제 밑에 139페이지 새카맣게 표시된 부분이죠. 이 법에 따른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뭐 되거나, 자, 행위 제한이 뭐 되거나 완화되거나 뭐 되는 지역?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20%. 자,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20% 이상 늘어났다거나,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화 해제 20,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지역,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지정권자가 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이 되어 6인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원칙은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한다. 어떤 지역이냐?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줄쳐두시고, 두 번째, 용도 지역증이 변경되거나 행위 제한이 해제가 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자, 그럼 고개 들어볼게요. 자, 볼까요? 일반 상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이게 본질이. 그러니까 일반 상업에서 3종 일반은 오히려 더 나쁜 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는 강화지 완화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완화 해제했으니까 자연녹지 지역을 뭐 2종 일반적으로 바꾸듯 이렇게 하는 거는 완화되잖아요. 그죠? 강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 거꾸로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거는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알았나요? 마음에 들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개발행 현황 인구 증가율을 고려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인데,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2017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2016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이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인구 증가율이죠. 그러면 2017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시군의 전년도 2017년도 이웃 도시의 2017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완화 해제 완화 2020, 완화 해제 완화 2020. 시작. 완화 해제 완화 2020. 이게 바로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뜻이죠. 그럼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140페이지 구체적으로 지정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장이 그 지정 기준을 정하는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되고,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는 하나의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도로 하천 특색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원칙적으로 최소 규모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그거 빨간색으로 체크해두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정할 때 이거하고 달라요. 여기는 아까 개발 밀도는 주민 의견 청취나 협의 절차 안 거치고 심의만 거쳐서 지정한다 했잖아. 여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뭐 듣고? 주민 의견 청취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 절차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는 왜 그러냐? 직접 주민들에게 설치를 하게 하거나 땅을 내놓게 하거나 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담을, 압박을 주는 거니까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6위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체크하시고, 자치단체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구역의 명칭과 위치 면적, 지정 일자와 열람 방법 등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대.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그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뭐를 설치한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단계별 설치계획 이런 것 등을 정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수립의 기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기반시설의 배치는 토지용 계획이나 개발 수요를 감안해 적절하게 정해야 되겠고, 재원 조달 계획이나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 행위의 완료 시기 등을 감안해서 기반시설 설치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냐? 박스 안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이런 건데 4번의 학조에서 관로안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그럼 대학교는 제외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의 의제와 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실로부터 체크하시고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뭐 된 걸로? 해제된 걸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거 1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1년 이내에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1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 실효된 걸로 본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실효, 이걸 해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치 부담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 다음에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69조에 따라 부가징수하는 금액인데 그 특곽소득 시장군수가 부가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이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순화시켜서 뭐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말로 바꾸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과 산정 기준이죠.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줄치고 단독주택 141페이지 제일 밑에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단독과 숙박시설 등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근린생활시설, 뭐 교회 이런 거 다 나오겠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입니다. 그러면 신축과 증축이니까 개축과 재축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신축, 증축 행위를 한다.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물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대상은 여기 한번 봅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자, 여기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제가 여기다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150제곱미터입니다. 얼마라고요? 근데 이거를 철거를 하고 2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존 건축물을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입니다. 증축이 아닙니다. 신축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250제곱미터니까 이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얼마만 부과 대상이 됩니까? 네? 150입니까? 100입니까? 100입니까? 50입니까? 100이냐 50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100입니까? 진짜로요? 그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대상인데. 100이라고요? 아니 200이 대상인데 뭐 하노? 이게 50밖에 안 됩니다. 50만 내면 됩니다. 뭐만 내면 돼? 50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그 내용에만 기존 건축물 그것만 따지지 말아요. 일단 부과 대상이 얼마냐고. 200이 초과돼야 부과 대상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뭐 200이 초과돼야 대상인데 150짜리 부수고 새로 지었다 해서 100을 더 부과하면
그 사람도 억울하지. 50을 더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만 내면 돼? 50제곱미터에 대한 그것만 부담금만 내면 돼.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설치비용의 산정입니다.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가대상 건축 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자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개발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뭔 소리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내 말. 여기 저거 나왔잖아. 아 참네. 이 비용을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부과하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수립돼서 뭐에 의하고. 그게 없으면 이 공식에 의해 부과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시에서 돈 줄 거를 잘 줍니까? 받을 거를 잘 받아갑니까? 지거는 잘 챙겨가거든요. 돈 받는 거는 귀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확실하게 예상 가치까지 계산해가지고 받을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해놓은 계획이 뭡니까? 기반시설 무슨 계획? 부담 계획이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다만 유기니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뭐에 따른다? 부담 계획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원칙입니까? 어느 게 원칙이냐고요. 요거 봐. 공무원들이 요걸 법을 만들 때 딱 요 원칙을 뒤로 숨겨놨잖아.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었냐고요. 우리 그 강의하다 보면 이 자식들 속다 보이네. 한마디로 이게 바로 부담계획이 원칙이고 비용 산정은 예외 파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돈 받는 거는 뭐에 따라서 이미 시에서 부담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산정은 예외로 밀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때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죠. 그럼 비용 부담액의 산정 공식을 한번 보자고요. 자, 산정 공식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비용의 산정이죠. 비용의 산정은 큰 걸로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기반시설의 표준시설 비용입니다. 자,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비용 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총비용 중에서 총비용 중 국가 등 자 국가 지자체의 부담 국가 등의 그 부담분은 제외합니다.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뭐가 됩니까? 비용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용지비용을 더하고 총비용 중에서 국가 등 부담분을 제외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민간개발자 부담금. 자, 민간 부담률을 곱한다. 자, 민간 부담률을 곱해서 사실 이때는 이형이 아니고 리얼이죠. 민간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한 것이 비용 산정인데, 자, 요거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부가 대상 토지 면적이 한 500이라고 봅시다. 부가대상 토지 면적이 500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한 5만이다 하고 했을 때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복잡한 산식이지만 일단 대상 토지 면적, 자, 부가대상 토지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자, 토지 면적에다가 지역별 용지 환상 개수.
지역별 용지 환산 개수 곱하기 또 유발 개수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상 토지 면적이 500이다 라고 보자. 아까 200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니까 500제곱미터 곱하기 자 용지 그 환산 개수가 단독주택이다 라고 하면 0.7이다. 그리고 또 용지 환산 유발 개수가 0.7이고 용지 환산 개수가 0.4다. 0.4 범위 안에서 정하니까요. 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시지가가 거기다 5만 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딱 맞게 적용 대입하면 되도록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법으로 정하니까 여기 도표 보니까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다가 총 비용 중에서 국가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뺀 금액에다가 민간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총부가 비용 산정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밑에서 표준시설 비용이 1월 1일 기준으로 국장이 6월 10일까지 고시한 금액이고, 용지 비용은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용지 비용이 되고, 따라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해 0.4 범위 안에서 용지 환산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다라고 있죠. 그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보니까 단독주택은 0.7, 주택은 무조건 0.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은 1족은 1.3이고 2족은 1.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집회, 종교, 운수 이런 거는 좀 시끄럽죠. 문화집회, 종교, 운수는 시끄러우니까 1.4. 그 다음에 공장은 17번의 공장은 0.3에서부터 2.1인데 가장 시끄러운 게 공장하고 그 다음에 떠들고 막 고함치죠. 위락시설. 이게 2.1입니다. 그래서 17번의 2.1 그 공장의 2.1과 그 다음에 16번의 위락시설의 2.1 거기만 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이렇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알아두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오른쪽 143페이지 100분의 20입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다만 시장군수가 건물의 규모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25% 범위 안에서 줄이다가 늘릴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나오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잘 봐요. 여기 봐요. 이게 고시가 되면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담 계획은 뭐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받기 위해서 부과하는 계획,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분을, 이거는 기반시설의 이 지역에 아파트가 100배 들어서 여기다가 학교가 필요하다,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여기는 공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고, 여기는 돈을 받기 위한 그 계획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위는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즉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대해 소요되는 총부담 비용이나 그러니까 총부담 비용 중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부담분이 얼마다, 부담분의 부담 시기가 언제다, 조달과 관리 운영 방법이 어떻다, 이런 거를 정하여 산정한 계획이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다. 자, 6인이 수립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총부담 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 보상비, 공사비 등
합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립의 절차 6인이 부담 계획을 수립 병행하고자 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큰 네 번째, 설치 비용의 부과와 납부입니다. 납부 의무자는 아까 말했습니다.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과 시기는 언제 하느냐? 6위는 특광특특시장 245 제일 밑에 제일 위에 6위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여기 다 적어놨잖아. 납부는 건축허가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부과한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부과될 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시전에 심사합니다. 예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대행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기한도 30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제일 밑에 설치비용의 납부입니다. 납부시기 부과시기는 2개월이고 납부시기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다. 줄치고 뭐 사용승인 일까지가 아니에요. 사용승인일까지가 아니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라니까요. 무슨 뭐까지?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설치비용을 내라 이 뜻이. 고개 들어봐요. 여기다가 건축허가 받았어. 착공했어. 공사 끝났어.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가 아닙니다.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사용승인 신청하기 요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용승인 받고 나면은 못 받거든요. 그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요걸 딱 보고 냈으면 사용승인 해주고 안 냈으면 안 해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런 것도 귀신같이 돈 받는 기술이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 행정청이 그렇게 똑똑하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자, 일단은 납부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죠. 현금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이리 봐요. 납부 방법은 현금으로 나는 게 원칙인데 땅으로 물납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물납이 허용된다. 물납을 신청하는 자는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설치비용, 물납대상 토지 면적 위치, 신청, 물납대상 토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 등을 적은 물납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때 물납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별 공시지가라든 이런 기준을 하여 정한다. 그럼 물납이 귀속되는 것은 언제냐? 바로 시장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된 시설 특별 회계에 귀속시키게 되겠죠. 그때 자 특별 회계에 들어가면은 그거를 도로공원 이거 설치하는 용도로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징수와 환급입니다. 이와 같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 자, 이렇게 비용을 내야 되는데 안 낸다. 안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강제징수합니다. 무슨 징수? 자, 강제징수는 아까 봤죠?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공법은 두 가지 행정대집행 절차 개똥 대비 세금 등이나 부담금이나 조합비 등 이런 거 안 냈을 때
강제징수한다. 독촉, 압류, 독합공척, 독촉, 압류, 공매, 청산. 그 언제까지 내시오? 안 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을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게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의뢰해서 팔아치우는 걸 공매. 팔아서 뗄 것 떼고 돌려주는 거. 이걸 청산. 이런 절차로 행하는 것이 강제징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징수의 경우 줄쳐 두시고요. 납부 연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해서 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148페이지 도표. 빨리 가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도표를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금,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절차죠. 허가 등의 신청, 이때부터 부과를 합니다. 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오른쪽에 2개월, 동그라미 2개월 내에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30일이니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고지전 심사 청구는 15일 전에 한다. 그런 거 아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 받고 이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납부 2개월 내에 준공검사 신청 전 납부 의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4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다시 딴 거 없고 허가를 받았다면 2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하고 비용은 내야 되는 시기는 언제까지냐?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그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돈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받았으면 이거를 그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도로만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잘 관시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시군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2번, 이 비용은 이런 용도로만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설치 계획이나 부담 계획을 수립하는 용도로 쓰거나 건축물의 신축이나 정적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시설의 개량, 특별회계 관리 운영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운영 방법이다 이 뜻이죠.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 149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의 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설치비용 산정 시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이 됩니다. 맞네요. 납부 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리 운영을 위해 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까 봤네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사람 환자 하네. 자, 이렇게 바로 페이지 14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이 책으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들고 오라고 내가 했는데 자, 거기 142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밑에 유발 개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9번인데요. 0.9죠. 보입니까? 0.9 맞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은 0.7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은 게 아니지요. 0.7하고 0.9니까 다르잖아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맞는 겁니다.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그럼 일단은 4번이 뭔지 몰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1번은 해결되잖아. 2번도 물납이 된다 했고 맞잖아. 4번, 5번도 아까 봤잖아. 사용 승인 시까지 맞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특별회계 별도로 설치한다 아까 봤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4번이 틀린 거 맞지? 일단은.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 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아시겠죠? 유발, 개수. 이렇게 알아두면 돼.